네, 안녕하세요. 키사이트 기술지원부 김창주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진행해 드릴 내용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스펙트럼 분석기 베이직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겁니다. 보통 요즘에 많이 쓰시면 스펙트럼 분석기를 쓰셔도 어플리케이션만 많이 진행을 하시죠. 뭐 EVM 측정하시면 EVM만 측정하시고 자동화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쭉 자동으로 진행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그 스펙트럼 분석기가 어떤 원리로 구동을 하고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할 아젠다고요. 스펙트럼 분석기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는지랑 스펙트럼 분석기의 구동 원리, 그리고 스펙트럼 분석기가 사용함으로 인해서 어떤 세팅 값이 중요한지, 어떤 스펙이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고요. 마지막 4번 같은 경우는 스펙트럼 분석기로 측정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볼 건데, 그건 실제 장비 실습을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제 많이 현업에서 일을 해보셔서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혹시 이제 현업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이나 타 업종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본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은 저희 키사이트 세미나나 이런 거 보시면 항상 보는 화면이실 건데요. 신호를 보면 타임축 도메인과 주파수축 도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생성을 할 때 시간에 따라서 전압을 쭉 변형을 시키는 것을 보려면 요 타임축 도메인, 이쪽 도메인으로 신호를 보겠죠.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계측기가 오실로스코프, 아마 학교 때 제일 많이 실습하시는 장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시간에 대한 전압의 변화를 보시는 장비가 되겠고요.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요 주파수 도메인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프루에라는 학자가 있었는데요. 프루에라는 학자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이 시간에 대한 합은 주파수 성분에 대한 합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제 원래는 주기적인 신호랑 있다 없다 같은 신호랑 요거에 따라서 프루에가 되게 복잡한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프루에의 변화는 시간에 대한 신호를 주파수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각 장단점이 있죠. 스코프로 보실 때는 주로 엣지, 라이징 엣지나 주기를 보는 반면에 스펙트럼은 이렇게 주파수축으로 분리를 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약간 찌그러진 부분이 있죠. 스코프로 보시면 이 찌그러진 부분에 대해서 신호를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디버깅이 힘들죠. 이게 왜 찌그러졌는지. 근데 이 타임축에 대한 신호를 주파수축으로 바꿨더니 이렇게 주파수 성분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찌그러진 함수는 요 메인 펀더멘털 주파수 말고 요 옆에 하모닉 신호나 다른 신호들에 의해서 이렇게 왜곡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호를 측정하시려는 목적에 따라서 오실로스코프나 스펙트럼 분석기를 적절히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스코프랑 스펙트럼 분석기의 기본적인 차이점인데요. 스코프 같은 경우는 베이스밴드 신호, 말 그대로 주파수 업 컨버팅이나 이런 신호 없이 가장 근본적인 0101 이런 신호를 분석하는 장비죠. 그거에 비해 스펙트럼 분석기는 모듈레이션 된 신호나 RF 신호, 업 컨버팅 된 신호를 분석하는 장비고요. 나머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이거는 요즘에 워낙 기술들이 발달을 해서 스코프라고 해서 타임축 신호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FFT 기능이 있어서 스코프로도 주파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스펙트럼 분석기도 처음 나왔을 때는 주파수만 볼 목적으로 장비가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제로스팬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타임축 신호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로스코프에도 스펙트럼 기능이 들어있고 스펙트럼에도 오실로스코프 기능들이 들어있는데 이제 좀 더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좀 더 정밀한 측정이 가능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코프랑 스펙트럼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은 내용이고요. 이쪽이 이제 스펙트럼에서 어떤 거를 분석할 수 있는지, 스펙트럼에 측정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요 스펙트럼 분석기니까 스펙트럼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신호가 쭉 나오는데 요거의 주파수가 얼마인지 그 스펙트럼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가운데 같은 경우는 내가 원래 DUT나 어떤 특정 단말기를 만들었는데 이 단말기에서 내가 원하는 신호만 나와야 되는데
실제 그 신호 말고 다른 신호가 나오는지 뭐 EMI도 볼 수가 있고요. 인터ference 신호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원하지 않는 신호들을 찾아내는 기능도 있습니다. 특히 리얼타임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이따 실습이랑 잠깐 소개를 드릴 건데요. 보통 일반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데드타임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 리얼타임 스펙트럼 기능을 이용하면 데드타임 없이 모든 인터ference 신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랑 세 번째가 같은 개념인데요. 스펙트럼 분석기의 원래 기본적인 기능이 스펙트럼의 주파수 위치랑 크기를 찾아내는 장비죠. 그래서 신호의 크기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이 데이터를 미국 본사 쪽에서 만든 거라서 미국 쪽 스펙트럼을 나타내는데요. 이제 주파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아무나 사용을 못하죠. 내가 DOT를 만들거나 단말기를 만들어서 난 이거 만들어서 2기가로 통신을 할래. 자기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하죠.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각 나라별로 허용되는 주파수가 미리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T는 몇 메가를 사용하고 SK는 몇 메가를 사용하고 이렇게 아마 다음 주 중에 경매가 진행되죠. 5G 이런 것처럼 그 각 나라별로 특정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주파수를 미리 정해놓는 이유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각각 다른 주파수로 통신을 하면 실제 같은 주파수 내에서 똑같은 주파수를 쓰면 서로 간에 노이즈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으로 다 정해놨고요. 요거는 각 나라별입니다. 처음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이랑 유럽이랑 일본만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즘에 방통위에서 요거 다 관리를 하죠. 전파통신진흥회 전파진흥원이랑 같이 해서 요 옆에 보시면 ISM 밴드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쏘는 이유가 요 위에 표시는 것처럼 주파수를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요거는 어느 어플리케이션 사용하고 누구는 사용하면 되고 안 되고 다 정해놨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업자들만 쓸 수 있잖아요. 미리 정해놓은 뭐 군부대면 군부대 아니면 통신사 SK, KT, U+, 통신사만 쓸 수 있어서 나머지 일반 학생이나 영세한 업체들은 사용을 할 수 없겠죠. 주파수 밴드가 없으면. 그거에 대비해서 이렇게 ISM 밴드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이 ISM 밴드는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unlicensed 주파수 대역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이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없고요. 라이센스가 없어도 되고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데 이름이 왜 ISM 밴드라면 I가 인더스트리얼, S가 사이언스, M이 메디컬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두 공개한 겁니다. 그래서 뭐 300메가 ITU 쪽에서 ISM 밴드를 정의를 했죠. 300메가, 900메가, 2.4기가, 5.7기가 이렇게 지정을 해놨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00메가랑 900메가는 사용을 안 하고요. 2.4기가랑 5.7기가만 이용을 합니다. 이거는 ITU라는 데서 지정은 그렇게 해놨는데 각 나라별로 그거를 실제 사용할 밴드는 선택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파수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뭐 여러 업체들 다니면서 세미나를 많이 해봤는데요. 이 개념을 모르는 분들, 특히 실제 뭐 엔지니어들은 많이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처음에 따로 안 배워도 DB랑 DBM 이런 개념들을 잘 아시는데 이제 관리자분들이 가끔 말을 하십니다. 막 세미나를 하고 있으면 이제 높은 분들이 딱 와서 물어봅니다. DB랑 DBM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절대값, 상대값이죠. DBM은 특정 값에 대해서 그거를 절대값으로 환산을 한 거고요. 요 DBC 같은 경우는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상대값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요건 절대값이고 상대값은 DB라고 부릅니다. 근데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DB 옆에 C가 붙죠. 상대값인데 C가 붙는 이유는 DB 파워의 차이인데 요 가운데 캐리어 대비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캐리어와의 차이점 때문에 DBC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래 신호가 1기가에서 뭐 0dBm을 쓰고 있다. 그런데 그 옆에 한 1.1기가에서는 마이너스 20dBm을 쓰고 있다. 그러면은 요거 차이는
마이너스 20dBC가 되는 겁니다. 그 dBC는 요 원래 신호의 캐리어 주파수 대비 20dB가 차이가 난다 해서 20dBc 이렇게 부르고요. 스펙트럼으로 분석하는 모든 규격은 dBm 또는 dBc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많이 물어보시죠. 스펙트럼 보시면 앞에도 써 있는데요.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맥스 레벨이 1W 30dBm이라고 써 있죠. 요거는 계산하기 편하시게 요 세 가지 정도를 알아두시면 와트랑 dB 단위 계산하실 때 굉장히 편합니다. 어떤 쪽 분들은 와트만 계속 쓰시고요. 어떤 분들은 dBm만 계속 쓰셔서 서로 이제 말을 하는데 우리는 10dBm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계속 와트만 쓰시다 보면은 10dBm이 얼마인지 개념이 없으시죠. 이제 그럴 때 요 세 가지 정도 1mW랑 10mW랑 1W 정도 세 가지 정도만 이제 알고 계시면 이제 대화하실 때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dB 이것도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파워가 2배면 dB는 3dB가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1W를 쏘다가 2mW를 쏘면 그거는 3dB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 개념이니까 한번 제가 짚어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뭐 특정 시스템이 됐든 DUT가 됐든 어떤 거를 개발을 하시면 그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자기가 업체에서 만드는 게 트랜스미터입니다. 쏘는 거죠. 그럼 이게 제대로 쏘는지 보려면 받는 쪽에서 그거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트랜스미터를 만드는 쪽에서는 요 리시버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요 리시버 역할을 하는 게 스펙트럼 분석기가 되고요. 이제 리시버 쪽, 받는 쪽, DUT를 만드는 쪽에서는 나는 뭐를 받아서 이게 잘 신호를 분석을 할 수 있는지 봐야 되는데 그 기준에 되는 신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게 신호 분석기가 됩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트랜스미터를 테스트할 때는 요 스펙트럼 분석기를 이용해서 얘가 잘 쏘고 있는지를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리시버 쪽에서는 기준이 되는 신호를 쏴서 얘가 잘 받아서 복조를 하든 아니면 분석을 하든 이거를 하는지 기능을 보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스펙트럼 분석기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펙트럼 분석기는 주파수랑 앰플리튜드를 측정하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스윕튠 방식이라는 건데요. 스윕튠 방식은 정해진 주파수에 대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 쭉 서치를 합니다. 그래서 신호가 있으면 이 화면에 뿌려주고 신호가 없으면 그냥 노이즈 레벨만 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게 스윕튠 방식이고요. FFT 어널라이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는 쭉 스윕을 했는데 이거는 정해진 구간 안에서 병렬로 한 번에 쭉 잡아서 분석하고 쭉 잡아서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할 내용은 이 스윕 어널라이저 방식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이유는 이 FFT 어널라이저 같은 경우는 DSP 칩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이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실 게 없고요. 이 뒤에는 스펙트럼 분석기의 기본, 많이 헷갈리시죠? 어떤 분은 스펙트럼 분석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실제 장비를 보면 요즘에 나와 있는 건 다 이렇게 시그널 어널라이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실제 스펙트럼 분석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기능이 많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스펙트럼, 주파수랑 앰플리튜드만 측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럼 분석기라고 불렀고요. 시대가 지나고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변조와 복조를 사용을 하게 됐죠. 그래서 신호를 변조를 해서 보내서 멀리 보내서 왜곡 없이 그거를 잘 복조할 수 있는지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통신 기술들이죠. 뭐 LTE가 됐든 WCDMA가 됐든 변조와 복조 기능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걸 하려면 필연적으로 복조 기능이 스펙트럼 분석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복조 기능들을 집어넣은 장비를 벡터 시그널 어널라이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스펙트럼 분석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호가 없는지 쭉 훑어서 스펙트럼이랑 파워를 조사를 하고요. 이 벡터 시그널 어널라이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EVM 값이 되겠죠. 특정 주파수에서 이 신호의 품질을 보는 겁니다. 얘는 스윕을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신호에 대해서 주파수를 고정시켜서 그쪽에 들어오는 신호를
복조를 해서 얘가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는지 실제 볼 수 있는 기능이 이 벡터 시그널 어널라이저입니다. 또는 벡터 스펙트럼 어널라이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시그널 어널라이저 같은 경우는 요거랑 합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아까 처음 설명드린 대로 타임축, 시간에 대한 신호도 볼 수 있죠. 제로 스팬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모든 기능들이 다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와 있는 장비는 스펙트럼 분석기라고 부르지 않고 이 시그널 어널라이저로 부릅니다. 여기는 이제 수입 방식의 스펙트럼 분석기의 기본 블록 다이어그램인데요. 요거만 아시면 스펙트럼 분석기는 다 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햄이나 이런 라디오 하셨던 분들은 많이 보신 그림일 텐데요. 신호가 들어와서 로컬 오실레이터 통해서 주파수 한번 바꾸고 뿌려주는 거. 이제 이 디스플레이만 없으면 라디오랑 똑같죠. 라디오의 원리가 신호를 쏘면 특정 주파수를 잡아내기 위해서 옛날 라디오 써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돌려서 주파수를 바꿨죠. 그 돌리는 게 요 로컬 오실레이터의 주파수를 바꾸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쏘는 쪽에서 뭐 FM 95.7 그러면은 이쪽에서 95.7로 만들어서 그 신호를 복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파수를 한번 바꾸는 방식을 슈퍼 헤테로다인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스펙트럼에서도 슈퍼 헤테로다인 방식을 써서 RF 신호를 바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간 주파수인 IF 주파수로 바꿔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IF 주파수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에서 뭐 신호가 많은 왜곡이나 변수가 있어도 이쪽 요 IF를 통하면 거기에 서로 상쇄되는 기능도 있고요. 이거는 제가 특정 사이트 말고 RF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RF 땡땡 사이트 아시죠? 거기 들어가시면 IF에 대해서 설명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왜 IF를 쓰면 좋은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많이 해놨으니까요. 거기 가서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앞에 인풋 시그널이 이 장비 앞에 보시면 인풋 연결되는 단자 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호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거치는 게 어테뉴에이터입니다. 어테뉴에이터가 하는 역할은 신호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호를 왜 줄여주냐면 여기 보시는 게 믹서인데요. 믹서가 하는 역할은 RF 주파수랑 내부에 있는 로컬 오실레이터랑 섞어서 주파수를 IF로 바꿔줍니다. 근데 이 믹서라는 놈의 특징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높은 신호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 신호가 변함에 따라서 특성도 많이 변하고요. 뭐 온도에 따라서도 특성도 많이 변하고. 근데 얘가 스펙트럼의 핵심 기능인데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기능들이 좋은 대신에. 그래서 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인풋 레벨이 보통 마이너스 10dBm 정도 그렇게 되는데 아까 설명드렸겠지만 인풋 레벨이 맥스 30dBm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믹서는 마이너스 10dBm 밖에 못 받아들이는데 이쪽에서 30dB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믹서가 망가지거나 세츄레이션이 일어나겠죠. 이 믹서도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비선형 소자라서 원래 인풋이 여기고 출력이 여기면 반듯이 올라가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 믹서는 비선형 소자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반듯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쭉 개인이 꺾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P1dB라고 부르죠. 보통 선형성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쭉 반듯이 가다가 원래대로는 반듯이 가야 되는데 원래 그래프랑 실제 이 장비 쪽의 출력이랑 비교해서 1dB 떨어진 구간만큼만 이 장비에서는 신뢰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P1dB고요. 이 믹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0dB까지는 선형성이 쭉 유지가 되는데요. 마이너스 10dBm 이상이 가면 주파수를 잘 바꾸는데 개인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 믹서를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고 세츄레이션 일어난 방지하기 위해서 이 어텐 쪽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감쇄를 시켜줍니다. 만약에 이쪽에 30dBm이 들어오면은 감쇄를 40dBm을 감쇄를 시켜서 이 믹서가 신호를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상태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텐의 역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스펙트럼 분석기를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많이 받으시는데요. 가장 많이 고장나는 게 이 어텐 쪽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텐은 이 믹서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고장이 나더라도 이거 고장나는 것보다 이거 고장나는 게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죠.
그래서 이 어텐이 가장 앞단에 나옵니다. 이거는 프리셀렉터라고 하는 건데요. 뭐 스펙트럼 분석기가 이 앞에 보시면 케이블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신호만 들어오는 게 아니죠. 나는 1기가 신호로 측정하고 싶어서 화면에 1기가 보겠다고 세팅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케이블을 통해서 들어온 신호는 1기가도 들어올 수 있고 1.1기가도 들어올 수 있고 전 대역에 대해서 다 들어올 수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프리셀렉터 쪽에서. 그래서 이거는 장비별로 그 크기가 뭐 100메가인지 10메가인지 장비별로 스펙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셀렉터의 기능은 이 인풋 쪽으로 들어온 신호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쪽 신호만 볼 수 있게 잘라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믹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들어오는 RF 신호를 이 장비가 분석할 수 있는 중간 주파수 IF 주파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앰프 표시가 하나 있죠. 이게 IF 게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한번 줄여줬죠. 원래 들어오는 신호는 30dBm인데 이쪽에서 어텐은 40dBm을 줬습니다. 그러면은 장비 쪽으로 들어가는 건 마이너스 10dBm이 되겠죠. 근데 장비 쪽에서는 이거를 마이너스 10dBm이라고 표시를 하면 잘못된 측정이 되겠죠. 실제 들어온 건 30dBm인데 측정은 마이너스 10dBm으로 되니까요.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이 IF 게인에서 이 어텐 쪽에서 줄여준 만큼 자동으로 게인을 줍니다. 대신에 외부 어텐을 쓰실 경우에는 따로 게인을 주셔야죠. 요거는 내부에 있는 어텐이 기준입니다. 요거랑 요거는 그래서 쌍으로 같이 갑니다. 그리고 요게 요 스펙트럼 분석기의 오늘 배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IF 필터라고 있습니다. 신호가 들어오고 한번 걸러서 뭐 주파수 바꾸고 뻥튀기 시켜서 신호를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이걸 한번 걸러줘야 되는데요. 요 IF 밴드위스 또는 RBW 밴드위스라고 부르는데 요 IF 밴드위스가 레졸루션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레졸루션 밴드위스라고 해서 RBW라고 부르고요. 이 RBW 설정에 따라서 이 스펙트럼에서는 신호 모양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노이즈 레벨도 바뀌고요. 그래서 이거 설정에 따라서 측정하는 신호가 잘된 측정인지 잘 못된 측정인지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RBW는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오셔서 이 RBW의 개념 하나만 알고 가시면 이제 오늘 오전 내용 중에는 한 90% 이상 다 아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앰프 같은 경우는 요 믹서를 통해서 신호가 들어오고 뭐 여러 단계를 거치잖아요. 이제 필연적으로 로스가 생기게 되겠죠. 그 로스를 최종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요 필터를 통과해서 요 게인을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요 앞에 들어온 신호랑 요 뒤에 온 신호랑 레벨이 같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거에 하는 역할은 장비 얼라이먼트 많이 들어보셨죠? 캘리브레이션 또는 얼라이먼트. 요 각각 부품들이 온도 특성이나 환경에 따라서 게인이나 이런 게 다 틀립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원하는 신호의 레벨은 요 맨 앞에 들어오는 신호의 레벨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신호가 깎이고 늘어나고 깎이고 늘어나고 각각 소자 특성에 의해서 또는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각 레벨이 다 변하는데요. 이쪽에서 최종적으로 그 값들을 다 계산을 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레벨이랑 요쪽 레벨이랑 같게 만들어주는 단계입니다. 이쪽이. 네, 여기까지 들어오는 신호 레벨을 같게 만들었으면 이제 그거의 레벨을 이제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거에 하는 역할이 이렇게 디텍터 쪽에서 신호를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거를 화면에 뿌려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은 다 앰플리튜드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잖아요. 실제 스펙트럼 쪽에서는 파워 레벨도 측정하지만 주파수도 같이 측정을 하죠. 그 주파수를 어떻게 측정을 하냐 하면 바로 이 수입 제너레이터라는 놈이 그 기능을 합니다. 실제 들어오는 신호는 주파수 신호라고 해도 들어오면 시간에 따라 모양이 변하는 타임축 신호죠. 이제 그거를 주파수축으로 스펙트럼은 분석을 하는데요. 그게 어떤 원리라면 이 수입 제너레이터라는 놈이 얘를 쭉 주파수를 바꿉니다. 그래서 아까 IF로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IF를 이 필터로 집어넣는 역할입니다. 얘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 가만히 있다가 들어오는 신호의 크기만 측정을 합니다. 요거 말고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실제 이 필터가
자기가 직접 움직여서 얘는 레벨이 얼마다 측정하는 방식도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바쁘겠죠. 바쁘고 애큐러시도 안 좋고 가격도 비싸집니다. 그래서 일반 스펙트럼에 사용하는 기능은 실제 측정하는 그 부위는 가만히 있고요. 그 들어오는 신호를 바꿔주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썼고요. 그 바꿔주는 게 로컬 오실레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주파수를 바꿔주는데 그 주파수를 바꾸는 시간 정보를 수입 제너레이터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1기가부터 2기가까지 수입을 할 거야 라고 이 화면에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이 화면은 얘가 지금 1기가부터 2기가까지 수입을 하는구나 하고 시간이랑 주파수 정보를 다 알고 있죠. 얘는 앰플리튜드만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계속 신호를 이쪽으로 보내고요. 얘는 시간이랑 주파수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시작하면 쭉 움직이면서 특정 신호가 쭉 들어오는 순간에 주파수를 얘가 알 수가 있겠죠. 얘가 정보를 주니까. 그래서 얘한테 시간 정보랑 주파수 정보를 받아서 이렇게 화면에 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하는 역할은 신호의 크기를 찾아내는 역할을 하고요. 아래쪽에 하는 역할은 그 신호가 어느 쪽에 위치하는지 주파수 성분을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동작 원리고요. 자, 이거는 이제 스펙트럼 화면입니다. 스펙트럼 분석기를 세팅을 하는 걸 보면 주파수를 우선 설정을 하죠. 제일 중요한 게 주파수니까. 방식이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 가운데 주파수만 세팅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시작이랑 끝 주파수만 세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똑같습니다. 뭐냐면 이 화면에서 이 화면을 우리가 세팅을 하면 이 화면에 들어오는 신호에 대해서 자기가 모든 신호를 보겠다라고 세팅을 하는 건데요. 여기 맨 앞에는 스타트 주파수와 스탑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겠다 세팅을 하셔도 되고요. 나는 보고 싶은 게 이 메인이 이거 하나다. 그러면은 이 가운데 센터 프리퀀시를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스팬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팬이 의미하는 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크기. 그래서 이 가운데 세팅하고 양 옆에 크기를 세팅을 하면 처음이랑 끝은 자동으로 세팅이 되는 거죠. 쉬운 예로 나는 1기가부터 3기가까지 신호를 보겠다 그러면은 세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됩니다. 시작 주파수를 1기가, 끝 주파수를 3기가 이렇게 세팅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가운데 센터 프리퀀시를 2기가로 세팅을 하시고 스팬을 2기가로 하시면 2기가 기준으로 양옆으로 1기가씩 보는 거니까 그렇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센터 프리퀀시 요 가운데 주파수고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RBW가 얼마나 됐지, 얼마인지, VBW가 얼마인지, 지금 모드가 어떤 모드인지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요 UI는 많이 안 보신 분들이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요 장비 앞에 보시면 색깔이 까맣잖아요. 그 전까지는 저희가 하얀색 화면이었는데 UI가 이렇게 까맣게 바뀌면서 다 바뀌었습니다. 요 UI가 바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키세트 장비는 성능은 굉장히 좋은데 타사 장비에 비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좀 안 좋다 그런 피드백들이 좀 있으셔서 이렇게 바꿨고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최종 목표는 모든 세팅을 터치 2번만에 세팅을 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특정 세팅을 하려면 모두 들어가서 어디 들어가서 이렇게 바꾸는 게 조금 불편하신 면이 있었는데 이 새로 나온 장비를 보시면 이렇게 위쪽에 각각 원하는 게 있고 이쪽에도 있어서요. 아무리 길더라도 2개 특정 EVM이나 이런 거 들어가면 한 3개 정도까지 있는데요. 최소한의 세팅으로 자기가 원하는 셋업을 할 수 있도록 UI가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믹서 부분인데요. 믹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RF 신호가 들어오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IF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 밑에 내려오는 로컬 오실레이터에서 이제 로컬 신호를 주고요. 이 믹서를 쓰는 이유가 아까 제가 스펙트럼 분석기는 실제 레벨을 측정할 때 이 측정하는 놈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얘는 얼마다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나는 가만히 서 있으면서 신호 보고 오라고 합니다. 나는 여기 서 있어서 레벨만 측정을 할 테니까 신호 네가 나한테 쭉 와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 스펙트럼은 두 번째 자기는 가만히 서 있고 신호를 이쪽으로 밀어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요게 그 기능을 합니다. 얘는 RF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바뀌면 주파수 두 개가 같이 들어가면 주파수의 합성분과 차성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합성분이랑 차성분을 이용해서 장비에서 분석을 하고요. 얘가 하는 역할은 나는 여기 딱 서 있고 얘가 원하는 신호를 쭉 밀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죠. 말씀드린 대로 이 믹서가 스펙트럼 분석기에 가장 민감하고 가격도 많이 나가는 이 스펙트럼 분석기에 뭐 이게 좋은 장비다 안 좋은 장비다 스펙이 좋다 안 좋다는 대부분 믹서 성능과 로컬 오실레이터의 성능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이제 그런 역할을 이 믹서라는 놈이 주파수를 바꾸는 역할을 하고요. RBW입니다. RBW는 들어오는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잖아요. 근데 이 스펙트럼 쪽에서 보시면 디지털로 바꿔야 되죠. 디지털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만약에 여기부터 저기까지 쭉 어떤 선이 있습니다. 선 모양이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이렇겠죠. 그래서 그 선을 다 표현을 하면 좋겠지만 메모리 크기 한계 때문에 다 표현을 못하죠. 그래서 AD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과정을 거칩니다. 아날로그로 디지털로 바꾸려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겠죠. 여기부터 저까지 디지털로 바꾸는 게 몇 개의 포인트로 바꿀지 이것도 정해야 되고요. 각 포인트에서 얼마만큼 크기로 신호를 분석할지 이것도 바뀌고요. 그래서 이 RBW가 하는 역할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는데 얼마만큼 크기로 측정을 할지 그거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저기까지 몇 개의 샘플을 조사를 할지 정하는 거는 장비별로 AD 샘플 레이시라고 미리 스펙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저희 스펙트럼 분석기는 1초에 50메가의 샘플을 채취를 합니다. 1초 동안 그냥 가만히 있다가 50메가만큼 계속 측정을 하는 거죠. 얘가 왜 중요하냐면 자, 이 위치에서 신호를 측정합니다. 신호 측정하시면 신호라 측정이라고 말하면 헷갈리시니까 이제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 그 땅의 무게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땅의 무게가 다 같은 게 아니죠. 무거운 쪽이 신호가 높은 거고 가벼운 쪽은 신호가 낮은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특정 왕이 병사들한테 여기부터 저기까지 어디가 땅이 철이 많고 어디가 돌이 많고 어디가 나무가 많은지 알아내라 라고 시켰습니다. 그럼 병사들 10명이 쭉 갔죠. 병사들 10명이 가서 모두 흙이면 뭐 삽 하나로 풀면 무게가 다 똑같겠죠. 근데 특정 위치에서 뭐 특정 철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쪽에서 풀면 무게가 무겁죠. 이렇게 각각 그 구분이 확실하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특정 병사가 서 있는데 여기가 서 있는 데는 그냥 땅인데 바로 옆에 보니까 철이 묻혀 있습니다. 근데 삽을 작은 거를 딱 풀면 흙만 폭에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삽을 이만한 큰 거를 씁니다. 원래대로라면 요 자기는 흙이니까 흙만 퍼야 되는데 삽을 큰 거를 씀으로 인해서 바로 옆에 있는 철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는 여기 서 있어서 흙 무게만 재야 되는데 큰 삽을 쓰면 여기 옆에 있는 철의 무게가 같이 더해집니다. 이게 그 계기입니다. 원래 이런 신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 밑에 노이즈가 그냥 흙이라고 보시고요. 요 신호 있는 게 이제 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막 흙이다 라고 다 조사를 잘 했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병사는 철이 있어서 무게가 많이 나갔어 하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랑 사이 요 중간에 있는 병사가 제일 애매하죠. 작은 삽을 풀면 요 철 성분이 안 들어가겠죠. 근데 큰 삽을 쓰면 바로 여기 있는 병사는 요 철까지 무게까지 같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레졸루션 밴드위드가 하는 역할은 요 신호를 측정을 할 때 얼마만큼 크기로 측정을 할지 그 역할을 합니다. 이거를 작게 잡으면 작게 잡을수록 자기 쪽에 있는 신호만 측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측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신호가 있는데 신호가 이렇게 측정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측정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측정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차이는 요 IF 밴드위드 크기에 따라서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측정을 요 큰 필터로 측정을 하게 되면 요거만 측정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요거 플러스 요것도 반영이 되고요. 요 가운데서 측정을 하게 되더라도 요거랑 요게 다 반영이 되고 여기서 측정을 하게 되면 요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신호가 이렇게 쭉 퍼져게 되겠죠. 근데 좀 더 작은 걸 쓰니까
여기서 측정할 때는 이게 반영이 되긴 되는데 굉장히 조금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조금 찌그러졌죠. 조금 반영이 되고요. 이제 더 작은 필터를 쓰니까 요거랑 요 두 개의 신호를 잘 구별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찌그러진 부분이 이렇게 더 작게 적용을 했더니 이렇게 자기 위치에 있는 신호만 적절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RBW의 기본 개념이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거 설정에 따라서 원래 들어오는 신호는 두 개인데 하나로 보일 수가 있고요. 들어오는 레벨이 다 틀린데 이 레벨을 못 찾는 경우도 있고 이건 뒤에 나오는데 이 RBW가 작으면 작을수록 근데 그럼 무조건 RBW를 작게 하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RBW 작게 하면 좀 안 좋은 점이 생깁니다. 뭐냐면 수입 타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이 필터가 RC 필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혹시 필터 설계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RC 필터를 작게 요 크기를 작게 하려면 그 시정수 때문에 C의 시정수 값 때문에 응답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스펙트럼 분석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신호를 한번 쭉 수입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뭐 하모닉이나 인터ference 볼 때 보통 1기가, 2기가 넓은 레인지로 보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스펙트럼 분석기의 가장 작은 RBW를 1Hz인데요. 1Hz로 설정을 하시면 요 한 번 수입하는 데 한 1시간 걸립니다. 그럼 측정을 못하게 되겠죠, 거의. 그런 식으로 이 필터를 설정을 하실 때 어떤 신호를 측정하실지에 따라서 또는 목적에 따라서 각각 잘 맞게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RBW 필터를 크기를 크게 하면 수입 속도는 빨라지는 대신에 이렇게 신호의 애큐러시 레졸루션이 안 좋아지게 되고요. 크기를 작게 하면 신호는 잘 찾아내는데 수입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RBW 필터를 통해서 이제 얘가 하는 역할이 요 가만히 서서 레벨 측정하는 고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들어온 신호의 크기를 측정을 합니다. 제가 아까 RBW 스펙트럼 분석기는 샘플링 레이시 50메가/s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초에 50메가 샘플을 쭉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신호를 다 쓰는 건 아니고요. 실제 스펙트럼 쪽에 뿌려주는 화면은 보통 5만 개, 5천 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수입 포인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장비 쪽에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입 포인트가 100개다 그러면은 들어오는 50메가 신호를 100개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값을 정하는 방법이 이 디텍터 타입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디텍터 타입이 있는데요. 자, 여기 칸 보이시죠? 칸 하나가 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화면에 뿌려주는 점 하나. 이 점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실제 스펙트럼이 이제 수입한 데이터가 이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쭉 들어왔는데 이 데이터 중에 나는 어떤 놈을 대표로 해서 화면에 뿌려줘 라고 방식을 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디텍터 타입이 되겠고요. 이제 파지티브 디텍터는 이 들어온 구간 안에 있는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나는 대표값으로 정해야겠다라고 설정을 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 들어온 값 중에 가장 높은 놈들만 들어오게 되겠죠. 이런 경우는 언제 쓰시냐면 리밋 테스트 하실 때입니다. 이 신호가 특정 리밋을 넘으면 안 돼 라는 스펙이 있으면 스펙 같은 경우는 가장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신호가 들어오는데 이 밑에 있는 신호를 대표로 하면 리밋 테스트인데 실제 높은 신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스가 되겠죠.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니까 리밋 테스트를 할 때는 무조건 이 파지티브 디텍터 기능을 이용해서 그 범위 안에 레벨 중에 가장 높은 값을 화면에 뿌려줘야 되고요. 실제 리밋 테스트라는 항목을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이 디텍터가 이 파지티브 디텍터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네거티브 디텍터는 반대입니다. 들어온 신호 중에 가장 낮은 값을 대표로 하게 되고요. 이 샘플 디텍터 같은 경우는 뭐 레벨에 관계없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값 중에 가장 중간 값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디텍터 타입이고요. 수입 방식이 가장 빠릅니다. 여기에 추가로 노멀 디텍터랑 에버리지 디텍터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 에버리지 디텍터가 없었는데요. 실제 현업에서 채널 파워를 측정하려면 그 정해진 구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신호의 합을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대표값 하나만 정하는 방식을 쓰면 실제로는 요 전체 신호에 대해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특정 값 하나만 함으로 인해서 실제 파워가 왜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버리지 디텍터 같은 경우는 실제 여기부터 여기까지 들어온 신호를 자체적으로 평균을 내서 이렇게 대표값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에버리지 디텍터고 요거는 주로 채널 파워 측정하실 때 많이 쓰는 디텍터입니다. 그리고 요 노멀 디텍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요 파지티브 디텍터는 특징이 뭐냐면 사인파 같은 경우 이렇게 CW로 쏘면 그냥 피크 하나만 찾으면 제일 좋으니까 간단한데요. 신호가 있다 없다 막 섞여 있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 노멀 디텍터를 씁니다. 이 노멀 디텍터는 공식이 좀 있습니다. 홀수, 짝수를 나눠서 홀수에는 가장 낮은 값을 쓰고요. 짝수 때는 가장 높은 값을 대표로 쓰는데 가장 높은 대표값을 쓸 때는 그 전에 있는 높은 거랑 비교를 해서 그 전에 있는 게 높으면 전 데이터를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혹시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문의 주시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RBW랑 이런 필터를 설명드릴 때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 VBW인데요. 많이 헷갈리시기도 합니다. RBW 같은 경우는 이 RBW 값을 바꿈으로 인해서 노이즈 레벨이 바뀝니다. 노이즈 레벨이 뭐냐면 아까 설명드렸을 때 땅만 있는 구간을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서서 조그만 삽을 하나 딱 펐습니다. 그럼 무게가 만약에 1kg라고 가정을 하면 노이즈가 1kg가 되겠죠. 근데 더 큰 삽, RBW를 더 키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뜰 때 2kg 뜰 수 있는 삽을 주고 너 가서 떠와서 무게 재라 했는데 2kg짜리 삽을 풀면 당연히 2kg가 되겠죠. 그럼 노이즈 레벨이 2kg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RBW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노이즈 레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RBW를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노이즈 레벨은 더 떨어집니다. 이게 언제 쓰이냐면 노이즈 레벨 같은 경우는 높은 신호나 이런 신호는 괜찮은데 굉장히 낮은 신호 있죠. 하모닉 신호나 IMD 신호 측정할 때는 레벨이 굉장히 낮은데 그런 신호를 측정하시는데 RBW를 크게 하시면 장비 노이즈에 신호가 다 붙여서 아무것도 분석을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 RBW 세팅을 잘 해주시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RBW는 세팅 값에 따라서 이 노이즈 레벨 자체가 변하는데요. 이 VBW 같은 경우는 노이즈 레벨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해서 이렇게 찌글찌글한 성분들을 원래 레벨은 유지를 하고 이렇게 보기 힘들죠. 이렇게 찌글찌글하면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이 VBW입니다. 그래서 이 VBW는 원래 신호 레벨에 영향을 주지 않고 깨끗이 바꿔주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깨끗이 볼 수 있는 방법이 이 VBW 세팅이 있고요. 이 세팅을 깨끗이 보시려면 RBW 대 VBW 비율을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신호가 깨끗이 보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VBW 이 비율을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수입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지금 요거는 VBW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보는 방법이었고요. 또 이런 신호가 있는데 난 요거를 좀 깨끗하게 보고 싶은데 VBW는 만지기 싫다. 그러실 경우에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트레이스 에버리지라는 건데요. 여기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한번 쭉 수입을 해서 결과를 뿌려주고 두 번째 수입을 해서 쭉 뿌려주고 세 번째 수입을 해서 쭉 뿌려주고 각 수입 한번 끝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인데요. 트레이스 에버리지를 하시면 트레이스라는 게 뭐냐면 요 화면에 나와 있는 결과입니다. 측정을 100번을 해서 그거를 평균을 냅니다. 트레이스 에버리지라는 기능이. 그래서 요 찌글찌글한 신호가 100번을 측정해서 평균을 하면 특정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트레이스 에버리지를 써도 이렇게 VBW로 쓴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디텍터 타입이죠. 아까 제가 피크값, 네거티브 피크값, 가운데 샘플 디텍터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디텍터를 에버리지 디텍터로 쓰시면 이렇게 변화가 심한 신호더라도 이미 자체적으로 에버리지를 추려해서 이렇게 평평한 신호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총 3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동작 원리인데요. 여기 보시는 필터가 신호를 들어가기 전에 잘라주는 그 기능을 하고요. 디텍터가 신호를 측정을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믹서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랑 들어오는 신호 RF 신호랑 로컬 오실리터 신호를 바꾼 이 신호 IF 신호를 디텍터에서 측정을 하고요.
얘 신호를 요 가만히 서 있는 놈한테 밀어줘야 되잖아요. 그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놈이 얘 수입 제너레이터인 거고요. 또 설명을 드리면 요 IF 필터는 얘가 서 있고 얘는 신호 측정만 합니다. 바로 앞에서 요 삽 크기를 정해주는 놈이 있고요. 요 고게 RF 필터고요. 이 디텍터는 서서 레벨만 측정을 하고요. 얘한테 요 신호를 보내주는 놈이 쭉 밀어주는 놈이 요 믹서. 요 믹서는 특히 얘가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얘 믹서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원리에 의해서 자기가 측정하려는 신호를 이렇게 화면에 뿌려주는 거고요. 요 화면에 보시면 원래 나는 얘를 측정하기 위해서 스펙트럼 분석기를 쓰는데 이렇게 DC 쪽에서 이상한 신호가 들어왔죠. 대부분 아시겠지만 요 성분을 피드스루라고 부릅니다. 요 믹서 쪽에서 완벽한 차단이 안 돼서 믹서가 나는 신호를 분석할게 라고 이제 내가 밀게 라고 쭉 시작하는 순간에 이미 로컬 오실레이터의 신호가 여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로컬 오실레이터에 있는 성분이 반영이 된 게 요 가운데 DC 성분이고요. 이게 언제 보이냐면 센터 주파수를 DC 쪽에 가깝게 세팅을 해주시면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가끔 문의를 주십니다. 나는 1기가 신호 쏘는데 뭐 DC에 가깝게만 20Hz, 30Hz 중에서 이상한 신호가 보입니다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그거는 이 믹서를 사용하는 장비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는 값이고요.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옛날 장비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제 측정이 됐었는데요. 요즘 장비 같은 건 이게 눈에 보이긴 하는데 실제 측정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이제 요거는 FFT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건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FFT는 설명을 드릴 내용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믹서 통과하는 건 똑같은데요. 나머지는 다 요 칩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FFT 방식이라고 부르고요. 저희 키사이트 장비는 수입 방식이랑 FFT 방식을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따로 세팅을 안 하시면 들어오는 신호랑 스팬, 수입 타임에 따라서 이거를 자동으로 제가 바꿔줍니다. 가장 최적화된 상태로. 그래서 여기 어드밴티지, FFT 기능의 어드밴티지를 보시면 어널리시스 밴드위스에 있는 모든 신호를 다 찾아낼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죠. 요게 어드밴티지로 나와 있는 이유가 요 수입 방식의 디스어드밴티지를 보면 수입 방식 같은 경우는 수입을 한다고 쭉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신호가 여기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신호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하고 막 여기 생겼다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럴 것 같은 경우는 수입 방식을 쓰면 얘가 수입할 때 그 위치에 있을 때만 레벨을 찾아낼 수가 있죠. 이미 지나가는데 그 자리에 신호가 뚝 생깁니다. 그러면 수입 방식 같은 경우는 그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로스트 신호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놓치는 경우가 수입 방식에는 있는데 이 FFT 방식을 쓰면 그 놓치는 신호 없이 모든 신호를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 보시면 정해진 밴드위스 내의 신호라고 그랬잖아요. 어널리시스 밴드위스라는 옵션이 있는데 그 정해진 구간 안에 있는 신호만 한꺼번에 측정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 단점이 뭐냐면 그 측정할 수 있는 밴드위스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요. 그 밴드위스 크기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나는 한 10기가 대역에 걸쳐 신호를 다 보고 싶다. 근데 얘가 갖고 있는 옵션이 보통 기본적으로 40메가, 높으면 160메가, 아니면 특정 케이스에 굉장히 고 사양이 필요하다 그러시면 1기가까지 가능하긴 한데요. 그걸 하면 1기가 옵션이 보통 다른 장비 한 대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밴드위스가 리밋이 걸립니다. FFT 방식 1의 장단점이었고요. 리얼타임 스펙트럼 분석기입니다. 아까 제가 수입 방식의 단점이 신호를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FFT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이는 요 AD 쪽에서 신호를 쭉쭉쭉쭉 병렬을 하는데 신호 처리하고 뿌리고 그 사이에 데드타임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신호가 쭉 뿌리고 올려주고 그 다음 그 데이터를 캡처할 사이에 신호가 존재를 하면 그 신호를 놓치게 되는데요. 이제 리얼타임 같은 경우는 그 데드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메모리를 병렬을 놓습니다. 첫 번째 병렬 메모리 하나 놓고 뒤에 이어서 바로 중간 정도에 걸쳐서 이제 오버랩이라고 부르는 기술인데요. 신호를 여기서 한번 조사하고 여기보다 조금 느리게 여기서 한번 조사하고 여기에 한번 조사하고 이렇게 병렬로 겹치게 신호를 서치를 해서 이제 데드 타임을 줄인 거고요. 그거를 이제 POI, Probability of Intercept라고 해서 그 리얼 타임 스펙트럼의 성능을
표현하는 기능인데 이게 특정 조건에 따라 틀린데 보통 이 기능을 쓰시면 수십 피코 단위의 시간에 짧게 올라오는 신호까지 다 측정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제 스펙트럼 쪽에서 어떤 스펙 항목이 중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팅에 따라서 이 장비의 성능이 결정됩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레인지나 애큐러시나 다른 거는 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장비 스펙으로. 근데 요 레졸루션이랑 센시티비티 요거는 장비에서 RBW 세팅하는 거에 따라서 이미 장비는 그런 스펙을 지원할 수 있지만 세팅하는 거에 따라서 그 스펙을 만족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스펙트럼에서 나는 이 두 개의 신호를 1Hz 간격만 떨어져 있어도 분석할 수 있다. 레졸루션의 그런 의미인데 레졸루션이 뭐냐면 인접해 있는 신호를 얼마나 잘 구별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스펙인데요. 만약에 10Hz만큼 떨어지는 신호가 있습니다. 근데 RBW를 1메가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어느 범위에서 이 레벨을 찾아도 두 개의 신호가 한꺼번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 RBW 세팅에 따라서 이 레졸루션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센시티비티는 제가 아까 RBW 크기를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노이즈 레벨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나는 이 스펙에 보니까 이 장비는 마이너스 160dBm까지 측정 가능하다라고 해서 딱 구매를 하셨습니다. 근데 실제 장비를 받아서 측정을 하려고 세팅을 딱 했는데 노이즈 레벨이 마이너스 120에 있습니다. 당연히 160dBm 신호는 측정 못하죠. 근데 이 RBW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은 장비가 고장났다고 이제 바로 영업사원에 전화를 하시죠. 160dBm 신호 측정할 수 있다고 해서 샀는데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따지시죠. 그때는 그러지 마시고요. 요 RBW 세팅을 바꾸시면 요 센시티비티 레벨을 충분히 낮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데이터 시트 보실 때 타사 장비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스펙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항목이 있고요. 티피컬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노멀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스펙 같은 경우에는 요 주어진 조건에서 테스트를 하면 무조건 정해진 숫자를 만족을 하는 경우 스펙이라고 부르고요. 티피컬 같은 경우에는 보시겠지만 요거만큼 측정 만족을 못 시키지만 대부분 만족을 시키고 그 퍼센티지가 95% 만약에 100대를 테스트를 하면 100번을 테스트를 하면 95% 정도는 만족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스펙이 아니라 티피컬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스펙에 보시면 제일 쉬운 예로 노이즈 레벨 같은 경우에는 스펙이 마이너스 160dBm이다. 그러면 티피컬은 그거보다 좀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 노이즈 레벨 같은 경우도 장비별로 다 틀려질 수 있는데요. 이게 장비 특성 소자가 틀리다 보니까 다 조립하고 나서 특정 결과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100대를 만들었는데 100대는 무조건 160dBm까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스펙은 160dBm인 거고요. 티피컬은 100대 중에 테스트했더니 100대는 무조건 160dBm을 만족했는데 그 중에 95대는 마이너스 165dBm까지 측정이 된다. 그러면은 이 티피컬 스펙은 마이너스 160dBm인 겁니다. 그리고 노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해진 수치는 없지만 이 정도라고 측정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치가 노멀로 표시가 되고요. 혹시 이제 스펙을 보실 경우가 있으시면 요 조건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스펙은 어떤 조건이고 티피컬은 어떤 조건이고 노멀 어떤 조건이고 장비 데이터 시트 맨 앞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고요. 이거는 인풋 레벨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장비가 받아들일 수 있는 레벨 요 이상으로 레벨이 들어가면 장비가 망가집니다. 망가지는데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가장 처음에 있는 어텐 쪽이 망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프리퀀시 레인지인데요. 요즘에는 예전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스펙이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비슷하죠. 저희가 이제 높은 주파수가 좀 많이 있긴 한데 그거는 따로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많이 아시니까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애큐러시도 마찬가지로 넘어가도 그냥 장비 스펙에 이미 정해진 내용이라서 그냥 보시면 측정을 하면 그 결과 읽어만 보시면 되는 건데요. 제가 처음 설명드린 대로 이 레졸루션입니다. 레졸루션이 영향을 주는 항목이 아까 RBW에 의해서 영향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노이즈 사이드 밴드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르시고요. 페이즈 노이즈입니다. 실제 로컬 오실레이터가 원래대로라면 깨끗하게 이렇게 쭉 하나만 해서 특정 주파수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실제 리얼 환경에서는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쭉쭉 노이즈 있고 가운데가 쭉 올라가는 식입니다. 근데 이 옆에 있는 노이즈가 이제 로컬 오실레이터의 성능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로컬 오실레이터가 높으면 옆에 있는 노이즈가 높아지는 거고요. 로컬 오실레이터의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레벨이 떨어집니다. 이게 왜 레졸루션에 영향을 주냐 하면 지금까지는 같은 레벨 신호 두 개만 이렇게 측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원래 신호가 하나 여기가 있고 요 옆에 조그만 신호가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근데 요 페이즈 노이즈 성분이 좋으면 노이즈 레벨이 이렇게 떨어져서 요 옆에 있는 신호를 볼 수 있는데 여기 높으면 요 노이즈 성분 때문에 옆에 있는 신호를 분석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RBW 세팅도 중요한데 이 장비가 갖고 있는 페이즈 노이즈 스펙이 좋아야 레졸루션 특성이 좋은 장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얘가 나와 있는데요. 이 두 개 신호를 보려면 RBW 세팅 당연히 작게 해야 되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신호를 분석을 하려면 RBW도 작게 해야겠지만 추가로 페이즈 노이즈도 좋아야 이렇게 밑에 있는 신호까지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시티비티인데요. 아까 레졸루션은 인접해 있는 두 신호를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센시티비티는 얼마나 작은 신호를 분석을 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RBW랑 페이즈 노이즈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RBW를 바꿈으로 인해서 노이즈 레벨이 변한다. 그거를 보여드린 거고요. 이렇게 RBW를 10배를 늘리면 10dB씩 차이가 납니다. 눈썰미 좋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그냥 dB죠. dBC가 아니라 제가 아까 처음 설명드릴 때 스펙트럼의 모든 측정 결과는 dBC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측정 결과와 관계없이 노이즈 레벨을 비교한 거기 때문에 dB라고 표현을 합니다. dBm이랑 dB랑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드렸고요. 아까 이거는 이제 비디오 밴드위스 설명드린 건데 이거를 비디오 밴드를 작게 하면 원래 이렇게 노이즈인지 신호인지 모르는 경우에 작게 했더니 이렇게 신호가 잘 표시가 됐다. 이런 걸 나타낸 거고요. 지금 이 슬라이드 화면에는 없지만 이렇게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애매한 경우가 기준이 뭐냐면 노이즈가 있고 신호가 있는데 뭐 아예 크면 얘는 노이즈고 얘는 신호다 라고 판정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 신호가 노이즈 레벨은 여기인데 신호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를 신호로 보고 어디까지를 노이즈로 봐야 될지 기준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때 저희 키사이트에서 추천해드리는 레벨은 2.2dBm 정도 차이가 나면 이거는 신호라고 보시고요. 이 노이즈 대비 이 볼록 나와 있는 신호가 2.2dB보다 작다 그러면은 노이즈일 확률이 크다라고 보통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많이 측정을 해봤더니 보통 이렇다라고 통계적인 값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신호를 측정할 때 마이너스 나는 하모닉 신호를 측정하는데 서드 하모닉을 측정을 하다 보니까 스펙트럼의 스펙을 보면 160dBm까지 측정은 가능합니다. 근데 노이즈랑 신호랑 거의 비슷할 때 이제 판정을 할 때 이런 기능들을 쓰고 아까 말씀드린 2.2dB를 염두에 두시면 이게 노이즈인지 신호인지 판정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어텐 말씀드렸는데 어텐 쪽에서 줄여진 신호를 IF 게인에서 다시 올려준다고 그랬잖아요. 스펙트럼 기능이 굉장히 좋고 다양한데 또 이건 스펙트럼의 한계인데요. 들여온 신호를 줄여줬는데 줄여줄 때는 신호 레벨과 노이즈는 그대로지만 신호 레벨만 줄여주겠죠. 근데 얘를 다시 IF 게인 쪽에서 다시 올려줍니다. 올려주려면 스펙트럼 입장에서는 어떤 놈이 신호고 어떤 놈이 노이즈인지 모릅니다. 당연히 모르겠죠. 얘는 그냥 디텍터에서 디텍팅만 하는 역할이라 하니까. 그래서 어텐을 주면 줄수록 노이즈 레벨이 IF 게인 쪽에서 이제 높여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노이즈 레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유는 굉장히 낮은 신호를 측정을 하시려면 첫 번째로 RBW를 최대한 낮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 어텐을 0으로 두셔야 됩니다. 어텐을 주면 줄수록 그 어텐 값만큼 노이즈 레벨이 올라가게 돼서 어텐을 최대한 작게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레졸루션이랑 센시티비티 설명을 드리고요. 뭐 나머지 자료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실제 장비에서 정해진 스펙대로만 있는 거니까요. 요 레졸루션이랑 센시티비티만 염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는 말 그대로입니다.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사전적 의미는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가장 큰 신호와 가장 작은 신호의 차이를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측정하는 신호가 어떤 신호인지에 따라서 스펙이 다 틀립니다. 데이터 시트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CW 측정할 때는 메저먼트 레인지가 나와 있고요. 뭐 하모닉이나 이런 거 측정할 때는 하모닉에 대한 다이나믹 레인지가 그 표로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다 적용을 하면 이렇게 다이나믹 레인지가 하나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관점으로 나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있는 이유가 진짜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전화해서 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얼마예요?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쪽 신입사원이 이 메저먼트 레인지라고 생각을 하셔서 한 150dB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고객은 실제 요 CW 두 개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하모닉 신호를 측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하모닉은 뭐 길어봤자 마이너스 30dBm까지 높아봤자 측정이 안 되는데 저희 쪽에서 우리는 30dBm까지 측정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굉장히 좋다고 하시면서 구매를 하셨죠. 근데 실제 측정을 해보니까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믹 레인지를 알아보실 때는 어떤 거를 측정하시는지에 따라서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메저먼트 이그젬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화면들을 많이 보셨죠? 기본 스펙트럼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런 기능들 말고 주파수랑 앰플리튜드만 측정이 됐었는데요. 스펙트럼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들이 다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채널 파워랑 OBW랑 HP, CCDF, 버스트 파워 이런 기능들이 다 내재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아날로그 신호 측정 기능들입니다. 아까 처음 스펙트럼 분석기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스펙트럼 분석기랑 벡터 스펙트럼 분석기를 나눴잖아요. 그 중에 이거는 스펙트럼 분석기 아날로그 신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벡터 신호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쓰시는 EVM 복조를 해서 그 복조의 신호 품질 그거를 본 게 벡터 시그젠이고요. 이거는 기본 옵션 중에 원 버튼 파워 스트라고 해서 이 장비를 구매하시면 메저 버튼을 누르시면 채널 파워를 측정할 수 있고 다 측정할 수 있는데 요거의 단점은 세팅을 직접 다 해주셔야 됩니다. CDMA 신호라고 가정을 할게요. CDMA 혹시 개발하셨던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CDMA의 채널 파워를 측정을 한다 그러면은 뭐 간단하죠. 그냥 채널 파워 매저에서 채널 파워 누르시고 CDMA 밴드위스가 얼마면 그 밴드위스 값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OBW도 마찬가지로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ACP가 들어가면서 조금 복잡해집니다. ACP가 뭐냐면 원래 자기 쏘는 신호가 옆 신호에 방해를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얼마나 방해하는지를 보는 항목이 ACP입니다. 인접 채널, 어드제이슨트, ICP, ACLR, ACPR 이렇게 해서 그렇게 측정을 하는데 원래 가운데에 자기 신호를 측정을 하고요. 옆에 있는 신호를 측정을 하는데 그 동일한 밴드위스만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호 대비 이 신호가 얼마 이상 떨어져야 된다라는 스펙이 그 3GPP 스탠다드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CDMA 같은 경우는 원래 신호 하나랑 양옆에 두 개만 측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CDMA 옵션이 없으시더라도 그냥 세팅을 하시면 되겠죠. SEM도 마찬가지로. 근데 LT로 넘어오면서 이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LT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이랑 옆에 있는 신호 요거는 뭐 기본이니까 되는데 GSM 쪽에서 발전을 했죠. 옆에 LT랑 GSM 채널이 나란히 있는 경우 또 옆에 LT랑 GSM이랑 CDM이 같이 있는 경우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ACP를 다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펙을 찾아보려면 굉장히 복잡하겠죠. 세팅하기도 복잡하고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장비에 보면 LTE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LTE 옵션을 이 장비에 설치를 하시면 이런 모든 세팅들이 자동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콜 버튼을 누르시고
각 항목별로 나는 요런 항목을 측정할 거야 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요 밑에 있는 세팅 값들이 요게 세팅 값들인데요. 자동으로 쭉 세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많이 요 베이직 옵션을 구매하셔서 많이 측정한 항목들을 요 윈도우 베이스라서 저장이 가능한데요. 셋업 파일을 저장해서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LT로 넘어오면서 요 세팅할 파일들이 보통 50개, 60개 LT 어드밴스도 오고 CC 개념 들어가면 보통 100개가 넘어갑니다. 밴드위스별, 그 케이스별 그런 항목들을 다 세팅을 못 하시겠죠. 그럴 경우에는 그 LT 옵션을 구매하시면 이미 그 세팅 값이 다 돼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게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스펙트럼으로 분석할 수 있는 아날로그 기본 분석 항목에 대해 알아봤고요. 트래킹 제너레이터입니다. 네트워크 분석기 혹시 다 써보셨나요?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역할이 응답 특성을 보는 거죠. 더 DUT에. 만약에 이게 DUT입니다. DUT가 있으면 신호를 쏴서 그 출력을 보는 거죠. 그 네트워크 포트가 쏘는 놈, 받는 놈 따로 있어서 이런 신호를 쏠 때는 뭐 이렇게 쭉 평탄한 신호를 쐈는데 받을 때 보니까 특정 주파수에서 이렇게 볼록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 DUT는 그 주파수에서 게인이 얼마다라는 응답 특성이 있는 거겠죠. 그거를 측정하려면 네트워크 정식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스펙트럼의 트래킹 제너레이터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간이적인 네트워크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트래킹 제너레이터는 옵션이고요. 요 왼쪽 편에 보시면 시그젠 기능이 있습니다. 수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DUT랑 연결해서 입력 쪽에 연결하시면 쭉 수입을 해서 이렇게 응답 특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DUT는 이 주파수에서 게인이 생기는 DUT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트래킹 제너레이터의 블록 다이어그램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 장비에 설치할 수 있는 옵션들입니다. 굉장히 많죠. 뭐 CDMA, WCDMA, GSM, 뭐 5G, 지금 요즘에는 5G까지 다 탑재가 되는데요. 5G가 이 장비 자체에 내장이 안 돼 있었는데 이번에 5G가 옵션이 이 장비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5G 신호를 측정하시려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VSA 89601B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 장비랑 PC랑 연결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세팅을 해주셔서 분석을 하셨는데요. 이제 이렇게 5G 신호가 이 장비에 탑재가 돼서 이제 간단히 버튼을 누름으로 인해서 측정이 쉽게 되고요. 이 X 시리즈 매더먼트에는 측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페이즈 노이즈 비교도 가능하고요. EMI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EMI 같은 경우는 풀 컴플라이언스는 안 되고요. 프리 컴플라이언스라고 해서 간이적인 테스트입니다. 하드웨어 구조를 보면 이 스펙트럼 분석기랑 EMI 전용 장비랑 동일합니다. 틀린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필터 뱅크라고 해서 이 신호 들어가기 전에 걸러주는 역할하는 필터를 굉장히 여러 개를 써야 됩니다. 그게 EMI 쪽 스탠다드에서 규격을 하고 있고요. 시스퍼나 밀리터리 스탠다드에서 규격을 하고 있고 이제 그 필터 뱅크만 없다 뿐이지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 분석기에 EMI 옵션을 탑재를 하시면 EMI 분석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 통신 어플리케이션도 가능하고요. 싱글톤 IMD나 하모닉도 다 측정이 가능하고요. 요즘에는 이 스펙트럼 분석기 하나만 있으면 거의 모든 신호를 측정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스펙트럼 자체로 측정이 안 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VSA 89601B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거를 추가를 하시면 그 VSA에서는 거의 100여 개가 넘는 측정 항목을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 네트워크 어널라이저랑 스펙트럼 분석기에 비교해 놓은 건데요. 그 아까 트래킹 제너레이터 때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쪽 스펙트럼 분석기 간단히 포트폴리오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장비를 많이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대부분은 요 아마 하얀색 장비를 보셨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키사이트로 이름이 바뀌면서 장비 UI도 바뀌고 색상도 바뀌었습니다. 이게 가끔 물어보시는데요. 검정색 그런데 정확한 명칭은 차콜 그레이라는 색상이고요. 그리고 모든 제품들이 이제 키사이트에서는 이런 색깔로 나올 거고요. 스펙트럼 분석기는 이 내부에 윈도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에 모든 프로그램을 다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윈도우라서. 근데 이 장비가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가라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기본 프로그램만 쓰시는 게 좋고요. 추가를 하시려면 이제 바이러스 프로그램 정도는 탑재를 해주셔도 되는데
혹시라도 이게 고장이 나면, 그리고 여기 윈도우 리커버리 기능이 있잖아요. 이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다가 프로그램이 서로 엉켰다 그러면은 리커버리를 쓰시면 공장 초기화돼서 바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일 쓰실 때 중요한 점은 이 인풋 레벨, 그거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리커버리가 되고 수리도 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면 이 가운데 있는 게 X 시리즈 스펙트럼 분석기라고 해서 저희 키사이트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이고 성능도 좋고 이 안에 모든 장르가 대부분 포함이 됩니다. 이제 이거는 EVM, 벡터, 시그널 제너레이터까지 기능이 있는 거고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BS에는 스펙트럼 어널라이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시그널 어널라이저고, 그 이유 아시겠죠? 스펙트럼 분석기는 벡터 기능이 없습니다. AM이랑 FM까지는 분석이 되는데 EVM, LTE EVM을 측정을 한다 그러시면 요거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요 복조 기능까지 하고 싶으시면 요 X 시리즈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아시겠지만 주파수 레인지나 이런 거는 여기 써 있는데요. 실제 이거는 장비 단독으로 했을 때 여기까지 분석이 가능한 거고요. 50기가 110기가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거 말고 외부 믹서를 쓰시면 테라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하십니다. 테라는 1000기가죠. 1000기가. 어플리케이션을 쓰는 데는 많이 있지는 않은데 AT&T 국방 쪽이나 하모닉 측정할 때 간혹 쓰시는데 1테라까지 외부 믹서를 쓰시면 바로 연결 가능하시고요. 저희 키사이트에서도 협력 업체를 통해서 저희 키사이트에서 구매도 가능하십니다. 기술 지원까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스펙트럼 분석기에 대해서 EXA, PXA, CXA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거는 밑에 있는 거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성능이 좋아지고 가격도 비싸집니다. 그래서 나는 기본적인 신호를 측정을 하고 EVM만 볼 거야 그러시면 기본 CXA만 선택하시면 되고요. 나는 밴드위스도 굉장히 넓어야 되고 성능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페이지 레이저도 굉장히 좋아야 된다 그러시면 맨 위에 있는 이 UXA를 장비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UXA 장비 같은 경우는 밴드위스가 1기가 밴드위스까지 가능합니다. 아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FFT 기능은 밴드위스에 제한을 했잖아요. 리얼타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1기가 밴드위스를 갖는 장비가 있으면 리얼타임 기능을 1기가에 대한 모든 신호를 리얼타임으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CXA를 선택을 하셨으면 리얼타임이 아예 안 되고요. 이 MXA부터 리얼타임이 되는데 맥스가 160메가까지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한 1기가 전 대역에 걸쳐서 인터피어런스 신호를 보셔야 되는데 이런 장비를 선택을 하면 안 되시겠죠. 특정 160메가만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넓은 신호에 대한 리얼타임을 쓰실 거면 넓은 밴드위스를 옵션이 있는 장비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EMI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양이 조금 틀립니다. 이거는 주파수 레인지에 따라 두 개로 나뉘었는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필터 뱅크가 이 장비에 내장되어 있는 EMI 전용 장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장비로 EMI만 측정할 수 있냐? 이것도 또 아닙니다. 여기에 일반 어플리케이션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액세서리에 대한 건데요. 장비 자체도 중요하지만 액세서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만약에 50기가 신호를 측정하는데 케이블을 BNC 케이블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BNC 케이블이 갖고 있는 주파수 전달 특성이 있습니다. BNC 같은 경우는 많아야 몇 기가 정도죠. 그렇게 액세서리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그 장비는 이 앞에 보시면 자기 장비가 지원할 수 있는 주파수 레인지에 따라서 커넥터 타입이 다 틀립니다. N타입이 될 수도 있고 3.5mm가 될 수도 있고 2.4mm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런 액세서리들을 쓰시면 되고요. 그 액세서리 정보는 여기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어테뉴에이터든 어댑터든 케이블이든 다 나와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찾아보시고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플리케이션 그 자료 정보인데요. 저희가 스펙트럼 분석기 신입사원이나 혹시 다른 저희 쪽으로 이직해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가장 먼저 알려드리는 내용이 이 어플리케이션 노트입니다. 그냥 150번 노트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인데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다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스펙트럼 분석기를 굉장히 베이직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실 일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 어플리케이션 노트 150으로 검색을 하시면 이 밑에 있는 번호가 있네요. 이걸로 검색하시면 저희 웹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시고요. 이게 혹시 공부해 보셨던 분은 계시겠지만 얼마 전까지 옛날 자료가 있었는데요. 이게 한 2, 3년 전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이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보셨던 분들도 한번 보시고요. 보시면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